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제 자크락강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매주마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오늘 자크락강을 다루고 나면 그리고 이제 루이 알티세르 그리고 이제 미셸 푸코 그리고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진도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안 남았죠. 하지만 이제 또 현대 철학에서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일종의 엑기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대중적 인기가 있죠. 예. 대중적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비전공자고 뭐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한국 사회로 이제 들어올 때 이런 철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들어올 때 결국은 대중적 인기를 어느 정도는 얻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되는 거고 또 혹시 또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알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 그만큼 이론에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자크락강을 통해서 이제 얼마큼 락강의 이제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지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것 또 물론 책을 바탕으로 일단 나가겠지만 또 제가 또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보태다가 근데 요즘 제가 틀리는 부분들도 많아요. 자꾸 제가 요즘 뭐 쉽게 설명하려다가 예시 잘못 써가지고 그냥 가끔씩 이제 항의 댓글도 받고 막 이러는데 맞는 말이에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의견 듣다 보면 그러게 너무 또 혼자 신나가지고 막 설명하다가 오버하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시를 제가 지금 강의안이 뭐 따로 이렇게 특히 철학과 굴뚝 청소할 때는 더더욱이 강의안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은 말이 또 바깥으로 이제 엇나가거나 그죠? 이제 사례가 준비되지 않았던 갑자기 떠오르는 사례들을 막 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잘 틀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으로는 강의안이 준비 안 돼 있을 때 여러분 또 수업 자체가 좀 역동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무언가를 좀 보고 읽는 타입보다는 그때그때 좀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평상시 제가 이제 하는 수업 자체도 보통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또 제가 물론 잘 짜여져 있는 강의안을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는 수업의 역동성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이 스타일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락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락강을 이해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가 벌써 이제 언어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왔잖아요. 5부에서요. 그러니까 그 언어 철학에서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 아마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이 제일 머릿속에 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구조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소시리를 기억해야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레비스트로스를 다뤘는데 레비스트로스에서도 결국은 이 인류학이라는 어떤 이 바구리죠. 바구리란다. 인류학이라는 어떤 이런 바구니로 담아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인류학을이라는 소재, 뭐 학문이라는 어떤 그 방법론을 쓸 때 거기에 가장 그 토대가 되는, 그죠? 그거를 언어 구조주의를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레비스트로스가요. 그러면 오늘 락강 같은 경우에는 뭐를 연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칠판 뒤에 제가 써놓은 게 보이시겠지만 바로 소시리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역시 들어갑니다. 소시리의 구조 언어학에 이제 그리고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접목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이트를 떠올리거나 보통은 이 자크락강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또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락강이 뭐 직계 제자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락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슬로건과 함께 사실상 이제 이 정신분석 분야에서는 특히 가장 알려져 있는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이트도 그리고 락강도 사실상 이제 어쨌든 뭐 전문 그 책상에만 앉아 있는 어떤 그런 학자라기보다는 당연히 임상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런 이론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게 되고 이렇게 뭐 집대성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 나중에 여러분 락강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본인이 글을 되게 혼란스럽게 쓰는 부분이 많대요. 그래서 글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본인이 또 일부러 어렵게 쓰려고 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혼란을 또 주기 위한 일종의 좀 뭔가 언어의 일종의 어떤 그 역동감이랄까 살아있음이랄까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뭐 그 부분까지 파악하기에는 그냥 제 실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부러 어렵게 한 부분인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직 그 구분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딱 우리 이제 아마추어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론서, 개론서들을 보고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오늘 우리는 또 2019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진경 선생님의 일단 가장 그 근본적인 이 그 틀을 잡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락강할 때 가장 떠오르는 부분은 사실 이제 저는 그 용어가 제일 떠올라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는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타자의 욕망을 가로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욕망한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욕망한다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욕망한다 이러죠. 예를 들어 나는 욕망한다 무엇을 타자의 욕망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죠. 나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사실상 내가 욕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욕망은 엄밀하게 보면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 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또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될 것 같고요. 전혀 그 락강의 어떤 접근법인지 저도 뭐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익숙해진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표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보통 이제 이런 입시 공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저도 입시를 가르치면서도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대입이라는 것, 한국에서 말하는 이 대학교를 내가 진학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은 나의 욕망인가? 결국 이 사회가 원하는 욕망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자 욕망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이 대학을 꼭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정말로 우리는 그 대학의 실체, 보통 정말 그 이름만 갖고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수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그리고 뭐 대학 캠퍼스를 뭐랄까 교정을 구경한다고 해서 또 그 대학인 게 아니거든요. 대학이라는 거에 전 특수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그 대학 안에서 우리는 사실상 공부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그렇죠? 혹은 이 학교만의 어떤 학풍이 있는지, 뭐 어떤 이런 지식적인 측면과 뭐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배울 수 있게 될 텐데, 정작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게 태반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회적인 욕망인 거죠. 사회의 욕망 자체가 이미 그 학교의 이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욕망을 직시하고 있지 못하는 한, 나중에 이제 오늘 결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책에서는 그 욕망에 대한 어떤 발명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오고 있지만 요즘 이제 그 락강이 과연 이제 어떠한 그러면 뭐랄까 그냥 나중에 이제 결론은 뭐예요? 타자 욕망을 욕망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결국 구성된 주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욕망이란 또 다른 구조주의의 반복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나만의 욕망을 사실 발견한다라는 건 엄밀하게 보면 원래 있었던 어떤 욕망을 이렇게 막 파헤쳐서 발견한다는 그 느낌보다는 되려 발명한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떤 결론 부분을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우리는 뭐 오늘 이진경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최근에 저는 이제 여기 제가 지금 합정동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마포구 합정동이죠. 홍대 쪽 있죠.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합정동에서 이제 살고 있고 합정동에서 이제 수업 장소를 얻어서 학생들이랑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아카데미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을 때 요 근처에도 말가왈 아카데미 같은 데가 있어서 뭐 백상윤 교수님이 실제로 거기서 이제 락강 칼리지 같은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락강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가 아니라 깊이, 그죠?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전공자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여기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락강 칼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상현 교수님의 어떤 컨텐츠부터 찾아보시고 그리고 직접 가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뭐 세미나 몇 번 참여해 봤었거든요. 들어가서 수업 듣고 해 봤었는데 분명히 어쨌든 최근에 뭐 저서로도 그렇고 일단은 이 최근 락강에 대한 어떤 연구나 또 무엇보다 이게 좀 또 쓰신 책들이 그렇게 또 어렵게 접근하고 계신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좋고요. 근데 저도 그분한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이 욕망의 발명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아마도 최근 락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정신분석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저처럼 공부하다 보더라도 그러면 결국 나라는 건 되게 예속된 존재고 그럼 여기서 진짜 인간에게는 진정으로 자유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뭔가 뭐 탈출구가 없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게 다 그러면 결정론적으로 결정된 것 같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극복으로서 욕망의 발명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접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저는 그 프로이트 편에서도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의 틀은 살펴봤죠. 예를 들어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문제도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사실 이제 이렇게 안 보고 그냥 할 때는 다 막 기억이 막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실 테니까 오늘 이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락강의 구원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였어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락강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대체 왜 돌아가냐? 그럼 그동안의 프로이트는 사라졌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락강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어받은 학자들이 꽤 나름대로 이것을 확대 재생산을 했겠죠. 근데 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주로 약간 이게 미국식 정신분석으로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되려 이런 보통 이 자아심리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푸코가 푸코가 아니죠. 락강이 그걸 비판한 거예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락강이 이제 있었던 시대, 그 시대의 프로이트는 사실상 뭐다? 자아심리학으로 사실상 묶여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자아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거죠.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정상적 자아, 어떤 그 누가 봐도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든 뭐 정신 분열증에 걸려 있든 간에 결국 어떤 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하러 왔을 때 결국 그 치료 자체가 뭐예요? 너가 비정상이니까 너를 다시 정상화 시켜줄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정상인의 범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아라는 것 자체는 이제 락강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는 되게 폭력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왜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가장 큰 이 프랑스의 이 락강의 정신분석학의 가장 큰 대비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뭐 심리 상담을 한다, 뭐 한다라고 표현할 때도 대부분의 어떤 상담 치료라는 건 사실 지금 그 환자의 불안전한 부분을 다시 정상적 범주로 되돌리면 그게 이제 이 치료의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아 심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락강은 이걸 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없다. 사실상 어떤 표준적 자아로 가는 것이야말로 되려 우리를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만드는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떤 본연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는 것, 이것을 좀 중시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변질된 이 정신분석이 약간 생물학주의로 좀 변형됐다라고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것을 이렇게 쓰였죠. 이것을 한편에서는 생물학주의에 의해, 다른 한편에서는 행태주의에 의해 프로이트 이론의 고유한 정신이 훼손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 돌아가자의 방법이 바로 이 소시르의 그렇죠? 구조주의 언어학입니다. 알겠죠? 언어 구조주의 이거를 적용하면서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보면 그 프로이트도요, 당연히 이제 전성기가 있고 또 노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 중에서도 락강이 돌아가자고 하는 프로이트의 시기는요, 가장 뭐 완숙했던 뭐 그 나이 많은 프로이트의 모습이 아니라요, 오히려 프로이트 중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꿈의 해석이 있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쓰여졌던 1890년대부터 1914년 정도까지 중기 프로이트라고 불릴 수 있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락강이 보기에는 가장 프로이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특이하죠. 정작 프로이트 본인은 중기가 나에게 최고의 전성기고 그게 옳았어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대의 학자 락강에 의해서 사실 프로이트도 재발명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프로이트 스스로는 자기 노년의 이론이 더 마음에 들었겠죠. 근데 왜 후대에 있는 학자가 감히 프로이트로 돌아가자고 해놓고 결국 중기의 프로이트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프로이트도 노년으로 갈수록 더 과학주의에 매달릴 수는 있거든요. 자신의 학문을 어쨌든 뭔가 이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뭐 프로이트 전기나 이런 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한 거죠. 프로이트조차도 자신이 만든 이 학문의 어떤 틀을 좀 더 갖추기 위해서라면
모호한 부분을 조금 더 걷어내고 좀 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쉬운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기 프로이트에서는 보통은 뭐 이드, 초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등분 해가지고 어떤 위상학적으로 우리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하기 쉽긴 진짜 쉬워요. 저도 대학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했거든요. 이드, 초자, 슈퍼에고, 자아는 에고 이런 식의 어떤 후기의 위상학적 개념보다는 아예 딱 그냥 이원화 시켜놓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 이원화적 개념으로 오히려 이제 락강은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예, 그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어차피 그 이제 락강에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틀을 뭐 거시기, 초자, 자 이런 식의 어떤 3등분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일단 락강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전 스타일로 의식과 무의식의 일단 개념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자, 락강의 그것은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를 인간의 자식으로 변환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예,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를 인간의 자식으로 변환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왜 그 레비스트로스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친상간 금지라는 것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자연에서 문화로 이제 옮겨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봤는데요. 그죠? 근데 이제 락강도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라는 자신의 어떤 포인트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간의 아이로 살아가게 만드는 인간 내부의 메커니즘이 결국은 무의식이다.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래서 제가 방금 레비스트로스의 근친상간금지 얘기도 했지만 정신분석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 거쳐가는 과정이잖아요. 인간이 사회화되는 그 과정, 사회에 속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삼각형, 욕망의 어떤 삼각형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나와 아빠와의 관계, 나와 엄마와 아빠와의 이 삼자 관계에 대해서 이 제대로 이제 이것을 겪어내는 거. 아버지 그리고 나 어머니 이 삼자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했죠? 나는 어머니의 욕망에 사실은 나는 어머니를 욕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의 욕망을 또 욕망해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했잖아요. 어머니의 욕망을 내가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 욕망. 예, 그래서 그것을 욕망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다라는 건 제3자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적 질서, 법 어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가족 안에 정식으로 편입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화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락강은 역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타자의 담론, 무의식의 담론. 다른 한편 락강이 무의식을 파악하는 데서 전통적 개념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건 뭐냐? 그래서 방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의 개념들과 이론을 사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있어. 보통 이 정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무의식이라는 게 사실상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언어가 구조적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의 무의식에 대해서도 어쨌든 탐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어의 탐구를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왜 언어를 공부하는 거랑 내 무의식이랑 무슨 상관이 이랬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어 철학을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되죠. 사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언어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언어에 의해서 지금 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하고 있는 이 도중에도 저는 사실상 제 사유를 언어라는 틀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언어에 대한 분석이 우리 사유에 대한 분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무의식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락강이 그걸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도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으니 결국 그 언어의 연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 정신분석의 치료는 뭐예요? 그래서 외과적 수술이 아닌 거잖아요. 신경증이든 실수든 농담이든 꿈이든 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은 무의식의 징후라고 하죠. 무의식의 징후. 그래서 보통 그거를 우리는 기표와 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표, 우리 예전에 다 그래도 수업 중에 한 번씩 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표는 보통 시니피앙이라고 하고 기의는 시니피에라고도 하는데 보통 여기서는 지금 기호로는 S라고 했어요. 대문자 S, 소문자 S. 그래서
대문자 S를 기표, 기는 소문자 S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대문자가 보통은 더 그죠? 뭔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락강은요. 이 기표를 더 중시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엄연히 여러분 이 기표와 기의 관계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이제 소시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리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차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무의식을 구조적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소시리와의 차이가 있다라면 그 소시리는요 그래도 나중에 뭐 차이에 의해서 뭐랄까 어떤 의미가 이제 결정이 되고 어떤 그 변화 가능성이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자의성이죠. 언어의 자의성 얘기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딱 그 고착화되는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성이니까 우연적이기도 하지만 이 결정되는 게요. 기표와 기의가 그래도 이 만나고 나면 쉽사리 안 바뀌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어쨌든 나름대로는 이 매칭 관계에 대한 것, 매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이제 락강에서는요, 소시리와 좀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그건 거예요. 기표는 기의에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대문자 S는 이 소문자 S, 기표가 기의에 딱 와닿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여기 정신분석에서는 이 기표, 대문자 S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락강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기를 이해하려면 그 기표. 근데 여기서 지금 기표는 보통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징후라고 한단 말이에요. 증상, 징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도 모습이잖아요. 기표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신경증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신경증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증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증이냐, 뭐 도착증이냐, 강박증이냐 이렇게. 요 책에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이 락강의 이제 이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할 때는요. 이 신경증이 사실상 제일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작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걸 여기서 그냥 정신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거 좀 다른 거예요. 신경증과 정신병. 그래서 신경증에서는 세 개로 나눠집니다. 신경증자는 기본적으로 강박이 있고요. 어떤 특정에 대한 일종의 어떤 공포가 있거나 아니면 도착이 있어요. 그래서 강박증, 공포증, 어떤 도착증 뭐 이런 것들이 신경증의 어떤 증세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신병적인 질환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런 증세가 우리 겪는다고 칩시다.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어쨌든요. 그래서 요 드러나는 부분들이 바로 기표라고 보는 거예요. 기표, 증환, 증상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증상이 대체 뭘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증상은 무언가로 딱 기를 딱 화살로 딱 꿰뚫듯이 딱 꿰뚫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요. 기표를 다른 기표들과의 연관 속에서. 소시리도 원래는 이 기표와 기표의 어떤 이 차이를 좀 중시했잖아요. 그죠? 언어 자체가 그렇게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언어의 자의성이 뭐였어요? 조종일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해서 꼭 지금 저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제가 조종일로 살고 있는 것조차도 결국은 수많은 다른 이름의 어떤 기표들의 관계 가운데서 제가 규정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뭐 펜도 펜도 떨어졌네요. 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우개도 그렇고요. 화면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처럼 이 정신병적인 증세도 그죠? 징후를 다른 기표들과 연관 속에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기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기표들의 연쇄, 기표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의 기표가 갖는 의미를 정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무의식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기의를 표시한다고는 없다. 아까도 이제 궁극적인 기의, S에 와닿을 수 없어요. 락강은 기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고 하며 S와 S를 가르는 대문자 S와 소문자 S를 가르는 요거. 그죠? 이 대각선 표시를 무의식의 어떤 장벽을 뜻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여러분 결합관계, 계열관계 기억나나요? 그래서 결합관계, 계열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문장으로 언어가 조직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먹었는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저녁으로 김치볶음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결국은 이 공존 개념, 공시성이라고 하죠. 그 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 뭐죠? 먹었어라는 말은 누가 무엇을 한 말과 결합되는 거고
그 말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은 먹어서와 공존합니다. 이것을 환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인접 관계가 환유죠. 환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다. 뭐 이렇게 누가 무엇을 먹었다. 어떤 이런 문장의 관계의 인접성, 그죠? 그 인접성을 방식을 환유라고 그때 야콥슨이 얘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내가 뭘 먹었냐라고 할 때 제가 지금 김치볶음밥 먹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오늘 저녁에 저희 집 메뉴 후보 중에 우동도 있었고, 그리고 김치찌개도 사실 있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김치찌개 먹을래? 김치볶음밥 먹을래? 사실 저는 아이들이 바라는 거는 우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동을 먹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점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죠. 바꿀 수 있는 것, 대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은유라고 했었어요. 대체되는 것. 그래서 결합관계와 계열관계를 통해 단어들은 문장으로 언어로 조직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소실이는 언어규칙의 랑그라고 했었어요. 문법을 더 중시했었죠. 한편으로 프로이트는 꿈을 분석할 때, 자, 이게 그래서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결합관계, 계열관계라고 했을 때 지금 뭐라고 했죠? 이 결합관계에서 이게 인접성을 따질 때 이거를 우리는 환유라고 했고, 계열관계에서 이걸 대체되는 거 있죠. 그 자리에 내가 무엇을 먹었다,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김치찌개를 먹었다. 어쨌든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거를 은유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꿈의 해석을 할 때,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할 때 또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응축과 치환을 써요. 응축과 치환. 그래서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꿈을 꿨는데 자, 어떤 A의 모자를 쓰고 그리고 B의 옷을 입었고 C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D의 이미지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자, 우리가 사람의 얼굴은 A의 얼굴이야. 예를 들어 뭐 강동원의 얼굴이에요. 근데 몸은 전지현의 몸매야. 그죠? 그리고 아까 저 모자라고 했는데 그냥 뭐 C는 뭐 그냥 남의 다리를 합시다. C는 강호동의 다리야.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유재석이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지금 제가 얘기 들었나요? 그러니까 이해했나요? 꿈속에서 우리가 꿈을 꿀 때 되게 해괴망측한 거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왜 머리는 누구고 B는 누구고 C는 또 누군데 정작 같이 보면 D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이런 게 아니어도 돼요. 결국 뭔가 다 이렇게 뭐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걸 이제 응축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그러니까 압축된 거. 압축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응축이고, 그죠? 그럼 치환은 뭐냐? 치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성교가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섹스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게 꿈에서는 어떤 그 피 흘리는 것으로 모습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정이 눈물로 표현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꿈이 원래 뭐라고 했어요? 프로이트 때 잘 기억나시죠?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억압된 무의식이 그나마 표출되는 장인데 그렇다고 꿈조차도 직접적으로 욕망이 표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억압된 생태로 왜곡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누구가 성교하는 것을 실제로 욕망하는데 그것이 직접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돼서 어떤 뭐 피를 흘린다는 개념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말 그대로 누군가 성교를 해서 어떤 사정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욕망한 건데 그게 정작 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꿈에서는 그냥 그게 어떤 뭐 아까처럼 뭐 어떤 그 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우유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꿈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된 거에 대해서 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했을 때 프로이트가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야, 그거는 그렇게 대체된 거야라고 보는 거예요. 치환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응축과 아까처럼 여러 가지 이미지가 다 결합돼서 나온 게 응축이라면 이것이 이제 대체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치환이다. 알겠죠? 응축과 치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헷갈려요. 나중에는요. 이런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응축이 그러면 응축이니까 치환은 뭔가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아까 그 은유랑 되게 비슷한 건가 했는데 사실 치환은 여기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은유 쪽이 응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실제로 나중에 좀 헷갈려요. 헷갈리긴 하는데 우리가 꼭 이것을 또 외울 필요는 또 없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락강에 대한 이제 베이스면서도 정신분석이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이제 포인트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하나하나씩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아, 그래. 진짜 꿈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해괴망측한 거.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통 응축이라고 하는 거고 아예 처음에 해독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꿈속에서 그게 나타난 걸까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뭔가 내 욕망이 치환된 거구나. 보통 여러분 정신분석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예요?
이룰 수 없는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관계한다. 그러니까 엄마를 성적으로 욕망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의식화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검열되죠. 안 돼요. 상상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근데 그걸 바라고 있다라는 무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꿈에서는 뭔가 이것이 대체돼서 나오는 거죠. 네. 치환되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혹은 또 반대로 죽이고 싶은 욕망, 가족을 죽이고 싶다.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 금지된 욕망이죠. 이 금지된 욕망에 대한 부분들도 어때요? 또 다른 방식으로 역시 치환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응축과 치환이라는 무의식의 메커니즘이 앞서 언어학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꿈을 조직한다. 꿈이 그렇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락강에 따르면 응축은 여러 가지가 한 군데 뭉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 틀린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응축은 은유다. 그죠? 그리고 치환은 인접한 다른 기표를 빌려서 나온 거니까 환유다라고 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것은 뭐죠? 인접한 다른 기표를 뭐죠? 빌려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이제 환유라고 했죠. 그래서 이처럼 무의식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그것이 조직되는 방식은 락강이 보기에 언어적 구조와 동일하다. 따라서 무의식이란 뭐예요? 타자의 담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의식은 결국은 나란 개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질서와 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타자의 담론이고 무의식이란 타자의 담론이라고 요약되는 이 질서가 개개인에게 내면화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뭐가요? 무의식이요. 그래서 개개인이 질서로 편입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무의식의 과정을 겪어야 오이디푸스의 과정을 겪어야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제2의 잉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정신병의 부분이 아버지의 부재, 그러니까 폐재라고 하거든요. 폐재.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겠지만 여러분 그냥 뭐 아버지가 그냥 안 계셔서 돌아가셨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아버지예요. 사실은요. 사회적인 어떤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어쨌든 그 무엇인가 역할이 필요한데 그거 자체가 정말로 없는 성장 환경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아이는 철저하게 오히려 자신의 이 순수 욕망을 그대로 표출해내면서 이 거세 과정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 거세 불안에 대한 과정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이제 폭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려 신경증보다는 오히려 정신분열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벌써 이렇게 3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일단 다시 한번 우리 지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락강은 대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락강만의 주장보다는 기존에 여러분 그 20세기에 여기서도 다루고 있지 않은 계열 중에 이미 우리가 근대 철학부터 칸트까지 나왔던 이 개념이 다 주체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진경 선생님의 그 철학과 굴뚝청소부에 왜 다른 그 조건들이 현상학자들 예를 들어 뭐 후설 그리고 뭐 하이데거 그죠? 그리고 뭐 사르트르와 까미나 뭐 이런 사람들 대체 왜 안 나오는 거지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있어요. 다들 물론 다 복잡하고 더 깊이 있는 또 다른 계열들이 있지만 이분들을 다 모아서 봤을 때 뭐 현상학도 그렇고 실존주의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자유의 측면이 있거든요. 개인의 주체성. 그래서 주체적 개인에 대한 어떤 이 자유에 대한 개념들이 특히 강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뒤집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자유, 주체, 초월적 주체, 칸트의 선험적 주체, 그리고 뭐 후설의 어떤 지향성, 그죠? 이런 개념, 뭐 하이데거의 뭐 어쨌든 뭐 던져진 현 존재의 어떤 다자인, 뭐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상 결국은 인간 개인의 어떤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구조주의 학파들은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내가 선택한다, 내가 살아간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이 근대 철학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연이은 흐름 속에서 구조주의는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뒤엎고 시작하는 거죠. 자유인지 알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 혹은 아까처럼 언어와 연결된 무의식에 의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구성되는 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 측면의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자의 욕망, 도둑맞은 편지. 락강엔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자, 이것도 처음에 힘드니까 같이 좀 천천히 보죠.
일단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오늘 이제 또 굴뚝청소부에서는 안 나온 얘기지만 그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 그려놓은 이 삼각형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나 이게 보통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이제 삼각형이잖아요. 요 가기 전에 그 거울 단계라는 게 있어요. 락강하면 가장 이제 또 생각나는 부분이 요 거울 단계라는 거거든요. 거울 단계는 더 어릴 적이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보통 이 18개월부터 더 그 이후로 그래서 보통 한 4세까지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 좀 벌어지는 거라면 정말 어렸을 때 유아 때죠. 유아 때. 그래서 이 18개월 이전에 발생하는 게 바로 이 거울 단계다. 그래서 이 거울 단계는 뭐냐면 아이가 진짜 어린 애기겠죠. 애기가 뭘 봐요? 거울을 봐요. 진짜 그 미러요, 미러. 아, 발음이 이상해요. 근데 거울을 본다라는 게 뭐예요? 나를 투영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러니까 락강이 생각하기에 아이는, 갓난 아기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몸을 통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서 통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처음에 태어났을 땐 되려 파편화되고 어떤 쪼개진 주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 몸이 다 일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어떤 전체적인 완성, 통합적 개념을 갖지 못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거울을 처음 봤을 때 엄청 기뻐한다고 하거든요. 동물들은 보통 없는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왜 거울을 보고 아이들이 기뻐하냐라고 할 때 바로 완성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자기를 보면서 드디어 어떤 일종의 자기 자아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죠. 알겠죠? 내 자아에 대한 부분이 생겨요. 다만 이 거울 단계는 나에 대한 인식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단계에서 되게 의미가 있지만 정작 이 거울 단계에서도 어떤 오류가 있냐면 자, 거울에 비친 내가 정말 나인가요? 거울에 비친 나는 엄연히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친 모습이 우리는 이제 나라고 이제 인지하면서 배우는 거겠지만 실제로 아기는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 속에서 사실상 나를 투영하는 거니까 거울도 타자잖아요. 사실은요. 거울도 매개체예요. 매개체에 의해서 투영된 나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미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충분히 이 거울 단계를 거치고 났을 때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결국 우리는 타인을 봤을 때도 엄마와 나와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고 심지어 여러분 그 친구들과도 애들이 보통 왜 싸우다가 지가 친구 때려놓고 그리고 막 우는 경우 있죠. 그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요. 자기가 때렸어. 근데 맞은 것도 자기라고 보는 거예요. 나와 친구를 구분 못하고 나와 엄마를 구분 못하고 왜? 거울 통해서 그렇게 봤잖아요. 거울에 비친 내가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사실상 그러면 내 눈에 비치고 있는 엄마나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볼 때도 일종의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나를 제대로 구분 못하고 오히려 모든 세계를 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친구도 나고 엄마도 나고 친구도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결국은 다 이 개인의 어떤 자아, 나로 다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미 이것은 왜곡이고 하나 일종의 소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인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는 거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오이디푸스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 거울 단계는 이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와 거울, 나와 엄마, 나와 친구 이런 식으로 이자 관계였다라면 이거 이자 관계잖아요. 나와 어머니. 이 이자 관계에서 아버지가 등장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게 개월수가 어느 정도 차면 이 단계를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의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머니의 나는 그 욕망이 되고 싶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욕망하는 건 사실 남근이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추구하는 욕망하는 그 남근이 내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내가 엄마와 성관계를 맺고 싶어 이렇게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가 엄마에 대한 욕망을 풀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추구하는 그 욕망이 무엇인가 봤더니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아버지의 자리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채워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 욕망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이고 그래서 거세당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와 락강의 차이가 있어요. 프로이트는 그래서 보통은 진짜로 여기서를 약간 좀 생물학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어요.
뭐 거세불안이라고 할 때도 진짜로 어떤 남자의 그 성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좀 생물학적 접근이 좀 있었다라면 락강은 이것을 더 확장을 좀 시켜가지고요.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이제 그 생식기 개념보다도 오히려 좀 사회적 개념으로 좀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때도 꼭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어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폐제라는 건 아버지가 그럼 안 계시면 다 정신분열증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머니 혼자 애를 키워도 어머니가 그 상징적인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요. 보통은 하고요. 당연히 양육을 하면 부모라면 그런 상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근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보통 남자의 어떤 성기를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러기보다는 이 권력의 어떤 중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법과 질서와 어떤 사회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그 상징성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냐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기로인 거고, 이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면 우리는 사회의 인이 되는 거죠. 예,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니까. 가족이라는 건 가장 작은 사회잖아요. 이 사회에서부터 성공을 해야 나중에 이제 뭐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프로이트 편 때 얘기했잖아요. 이 아버지에 대한 억압이 유독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 오히려 신경증. 근데 거꾸로 아버지 아까처럼 부재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오히려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락강은 아까 이 거울 단계를 우리가 상상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의 상상의 영역 속에서 야 너도 나고 엄마도 나고 저 거울에 비친 나도 나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상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계. 근데 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요 부분에서 아버지의 등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적 상징과 법의 상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라서 요걸 우리는 상징계라고 부르는 거죠. 상상계, 상징계. 추후에 또 이 상상계의 도입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실제계라는 걸 다루게 되는데, 그 실제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오늘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아요. 후기 락강이랄까요? 락강도 실제로 이렇게 중점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제 락강의 후기 때 이제 이 실제계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계에 대해서 뭐 지지액도 이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다룰 범주를 넘어서니까 패스. 지금도 충분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욕망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욕구와 요구와 욕망을 구분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이거 구분 잘 안 가죠? 욕구한다, 요구한다, 욕망한다.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욕구는 뭐냐? 욕구. 생물학적인 욕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욕구할 때는 앞에다가 뭔가 우리가 동물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식욕, 성욕처럼 일반적인 충동을 우리는 욕구라고 해요. 배고프다 욕구죠. 목마르다 욕구죠. 어떻게 보면 성욕도 일종의 당연히 욕구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순수한 어떤 충동이니까요. 그래서 만족을 추구하고 그걸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고자 하는 충동, 이것을 우리는 욕구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욕구를 그냥 바로 실현하냐? 그게 아니죠. 인간은 어릴 적에 어때요? 바로 능력이 없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바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충동적 욕구를 결국 어떻게 해야죠? 표현해야죠. 표현. 누구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게 요구예요. 요구. 여기서 그러니까 디맨드가 되는 거죠. 니드는 욕구고 디맨드는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가 어때요?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구. 그래서 대개는 사랑의 요구로 드러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또 기본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죠. 거칠게 말하면 그래서 요구는 욕구를 표현한다. 요구는 디맨드죠. 이 충동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요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방식이죠. 내가 관계적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요구는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요구가 100% 다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요구한다고 다 이루어져요? 당연히 아니죠. 우린 어릴 적부터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학습했어요. 우리의 충동은 더 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해둔 그 요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10대 사춘기 남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10대 남학생들의 성적 이 욕구가 얼마나 커요. 그죠? 여기서 그냥 이때는 우리가 그냥 바로 욕망이라고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성적 욕망이 어마어마하지. 그때 이렇게 막 섞어 쓰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이미 욕구와 요구의 단계를 거친 욕망을 그죠? 거쳐서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일 거예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욕구예요. 특히 10대 때는 호르몬이 넘쳐나니까.
그러면 이 성적 욕구가 넘쳐나는 10대 애들이 그것이 과연 본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실현되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요구와 욕구와의 간극이 있어요. 당연히 벌어지죠. 예. 보통 욕구가 더 크겠죠. 요구는 그러니까 요구가 그걸 못 맞춰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요구와 그래서 욕구와의 이 간극, 이 발생한 어쨌든 이 결핍이 바로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요 마이너스를 하면 돼요. 욕구에서 요구의 어떤 차이, 욕구와 요구의 어떤 격차, 여기서 욕망이 생겨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상 욕구와 요구의 격차만큼 발생했다라는 건 억압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억압되는 거예요. 억압됐기 때문에 사실상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10대 남자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성적 자유행위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이제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봐요. 실제로 남자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유행위가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정말로 성적 욕구, 섹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섹스를 할 대상이 없죠, 당연히. 예. 그저 자신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할 뿐인 거예요. 현실에 누굴 좋아해도 그걸 실현할 수 없잖아요. 실현하면 그건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10대의 기본적인 그 욕구는 실현되지 않아요.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구와 욕구와의 간극에서 욕망, 억압된 욕망이 생기는 거고, 그 억압된 욕망을 어떻게 한편으로는 상상의 자유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소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근데 그것도 나름의 이게 어쨌든 뭐 방법론이나 어쨌든 뭐 지나침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는 있어도, 과하면 문제될 수 있어도 그 자체를 일단 문제 삼기에는 너무 잔인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10대 남성 아이들에게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또 뭐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지금 상상으로 누구 생각했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하는 그 초자라고 아까 후기 프로이트 개념이죠. 그 어쨌든 그 억압적인 어떤 이 초자의 개념을 자꾸 상상하게 되면 실제로 아이들은 그러면 그 행위조차 못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거든요. 자유행위를 애들이 그러면 안 하게 됐을 때 그 안 한 만큼 그 욕망을 다른 쪽으로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그 결핍을 메울 대상을 찾아야 돼요, 인간은요. 메울 대상 찾아내면 결코 만족될 수 없고 또 다른 대상으로 끊임없이 치환된다. 아까 우리가 응축과 치환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환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결핍이고 이 결핍은 메꿔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요. 헤매는 거예요.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뭔가 정말 살아있고 뭔가 되게 역동적이고 그리고 되게 또 신기한 부분도 있죠. 마치 뭔가 뭘 배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혈기왕성한 남자아이들의 그 욕망만 생각해도 억압된 그 욕망이 결국 무언가로 해소가 되고 해소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의 어떤 기표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냥 자유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행위고 또 하나가 한편으로 또 뭐죠? 운동이 될 수 있어. 저는 그래서 10대 때 운동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운동으로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한국의 10대 아이들이 차라리 여러분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의 에너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당연히 성적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그 억압된 욕망도 거기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대체되는 거죠, 일종의. 치환되는 거예요. 대상이 끊임없이 치환되는 욕망의 환유 연쇄가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결핍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욕망의 환유 연쇄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연쇄작용이에요. 욕망의 환유 연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처럼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어떤 방법이 더 그죠?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뭐든 물론 지나치면 안 되죠. 운동도, 뭐 오락도, 심지어 생물학적인 그 자유행위조차도 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 무조건 뭐 기도하면 될 거다, 아니면 뭐 이것도 일종의 저는 이 종교적인 어떤 방식도 예술적 승화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내가 신에 대해서 신에 대한 어떤 이 존경과 그죠? 절대자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복종이 무조건 억압적 복종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좀 자유를 억압 안에 나오는 억압이 아니라 되려 거기서 구속됨 자체 속에서 자유를 이루는 역설이 사실 기독교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슨 종교적 어떤 히스테리로만 보시는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일종의 자유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이 된다라면 승화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게 마치 예술로서 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정치분석 수업 처음 들었을 때 오히려 그 목민심서를 썼던 정약용이 일종의 대표적 사례로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10년 넘게 막 귀양살이 하면서 얼마나 성적 에너지가 그죠? 욕망이 억압돼 있었겠냐는 거예요. 억압된 욕망. 근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거죠. 저서 지필, 어마어마한 지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억압된 일종의 리비도, 에너지를 다른 식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이나 어떤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흔한 방법은 아닌 거예요. 재능이 있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특히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뽑아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뭔가 고장이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까처럼 봐요.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정작 종교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실 그 수준도 아닌데 괜히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 자유행위는 죄야 쉽다 아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그걸 안 하려고 해. 그래서 막 뭐 손검으로 무릎 찍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가 또 문제는 뭐예요?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요즘 어때 한국의 사교육 시스템처럼 그냥 열심히 그냥 학원만 다니고 책상에만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욕구가 풀리겠냐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그 억압된 그저이 뭐예요? 억압된 이 욕망을 어떻게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상한 걸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도벽이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그 현상처럼 아이들이 억압된 어떤 그 욕망이 사실상 돈이 없어서가 아닌데 그냥 훔치는 거죠. 뭐 도벽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걸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국 우리는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억압된 욕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억압된 욕망을 어떻게 본인이 가장 사실상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항상 이 사회가 용인하는 어떤 수준 안에서의 기본적 억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구는 나타나는 거고 욕망의 그 환유현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게 욕망은 생물학적 충족욕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생물학적 충족욕은 아니다. 제가 지금 뭐 주로 10대 아이들의 또 예를 들어가지고 또 너무 생물학적 충족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유행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는 자본주의 욕망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끊임없이 무언가 찾는 거. 여러분 쇼핑몰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쇼핑을 하는 쇼핑의 중독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이걸로 샀을 때 더 이상 해소가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걸 찾아 나서서 아 이제 저거만 사면 왠지 뭔가 해결될 것 같죠. 그래서 또 사. 근데 샀는데 며칠 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금세 또 허기가 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의 이 욕망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 욕망이 있다. 어머니를 욕망한다는 건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남근임을 인정받고 싶은 거였던 거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욕망은 허용될 수 없었고 계속 추구하면 거세들이란 위협 앞에 꺾이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망의 환유현세가 바로 인간의 무의식을 구성한다. 그래서 무의식이란 타자, 다른 사람, 사회적 용인, 사회적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타자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사회적 용인, 사회적 질서. 이걸 다 타자라고 해요.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망이란 거죠. 무의식은 타자 욕망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의 이제 도둑맞은 편지를 통해서 이제 락강의 세미나를 했었고, 이게 그래서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이제 에드거 앨런 포의 어떤 소설로 이제 정신분석의 어떤 틀을 보여줍니다. 이게 언어적 무의식이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는지. 그래서 우리 주체가 어떻게 보면 이 타자가 위치 지어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일종의 어떤 세미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부분만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락강의 엘도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저도 아직도 여러 번 들춰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오늘은 이진경 선생님의 책 그 자체를 좀 따라갈 거예요. 보면 등장인물이 있죠.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장관이 있고 또 뒤팽이라고 해서
남들 또 사설 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사람의 관계 안에 이 편지가 레터, 편지 자체가 여러분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락강이 분석을 한 거예요. 에드거 앨런 포가 락강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썼던 게 아니고 당연히요. 앨런 포가 먼저 활동을 했고 먼저 썼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문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비유하는 거죠. 한마디로는요. 이걸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거예요. 왕비가 왕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 봐서는 안 될 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좀 어떤 건지는 여기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미래의 편지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절대로 왕이 봐서는 안 될 편지야. 근데 그 편지를 왕비가 갖고 있었는데 자 근데 갑자기 장관에게 도둑 맞았다라는 거죠. 출세에 굉장히 눈이 먼 장관이 보니까 왕비가 이 편지를 혼자 몰래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후다닥 숨기면은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놓은 거야. 자기 그냥 테이블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식할 테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놨는데 눈치 빠른 장관이 그걸 딱 보고 저거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구나. 왕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그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왕비의 약점이 편지인 것을 장관은 바로 눈치를 채고요. 되려 이렇게 삼자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왕비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바로 파렴치하게 이렇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책 그냥 바로 딱 끌고 나가는 거죠. 저 편지가 있어. 그 편지를 그냥 보란 듯이 그냥 쓱 가져가는 겁니다. 왕은 뭐 별로 사소하니까 몰랐을 거고 왕비는 자기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심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장관이 일부러 내가 가져가는 건 나 가져갑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때 몰래 가져가면 안 되죠. 오히려 몰래 가져가면 왕비는 그냥 어디 갔지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장관이 내가 가져갑니다라는 걸 일부러 왕비에겐 사인을 보내는 식인 거죠. 자, 그럼으로써 왕비는 이제 열받죠. 사실은요. 걸리면 안 되는 편지를 장관이 눈앞에서 가져갔으니 이제는 장관이 시키는 대로 왕비는 할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장관은 사실 편지를 통해서 왕비를 협박하는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왕비는 지금 이 편지를 찾아내야 돼. 회수해야 돼. 원본을. 그래서 회수하려고 나중에 경찰을 통해서 장관의 막 집을 뒤지는데 결국 경찰들은 허탕을 쳐요. 나중에서 결국은 이 뒤팽이라는 일종의 또 사설 경찰이죠. 여기에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장관은 이제 철저히 믿었죠. 자기는 이 편지를 아무도 못 가져갈 거라고. 근데 결국은 뒤팽이 또 편지를 유유히 가져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내용이 아닌데 지금 이것은 이제 락강의 이 틀 자체를 이해하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봐요. 왕은 눈이 있으되 아무것도 못 보고. 자 왕은 눈이 달렸는데도 그 편지가 뭐 중요한지 안 하는지 사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눈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고 아무 눈치도 못 채요. 반면 왕비는 장관이 뻔뻔스럽게 편지를 가져간다는 걸 분명하게 알면서도 전혀 저지하지 못해요. 야 그거 가져가지 마 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왕이 집중하게 되고 왕이 야 그거 뭐야 그럼 내놔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관의 도둑질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막는 즉시 어떻게 돼요? 왕비는 왕에게 어때요? 실망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혼당할 수도 있는 거 혹시 모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잖아요. 왕비는 왕의 욕망을 욕망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이고 싶고 그쵸? 하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자니 자기 편지를 훔쳐가는 이 장관을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건방진 장관을 제지할 수가 없다. 도둑질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세우는 순간 왕도 이 편지를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타자의 욕망을 위해서 본인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관도 마찬가지죠. 장관은 거꾸로 왕비의 욕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편지를 또 이용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레터라는 점을 주목합시다. 문자라는 뜻을 담고 있고 레터는 언어적으로 짜여진 무의식을 상징한다. 결국은 여기서 이 편지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그 무의식을 상징하는 언어적 구조인 거죠. 이 편지를 통해 각자는 서로 관계를 맺게 돼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이 사회적 삶이라는 것도 이 무의식의 관계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의 관계로 맺게 돼 있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왕, 편지를 못 보려고 생각하는 왕비, 그걸 알아보고 유유히 가져가는 장관의 위치가 일단은 정리가 되고 삼각형, 왕과 여왕과 장관의 어떤 관계, 그죠? 그리고 또 결국 이 관계가 바로 타자이고
개인의 외부에 있잖아요. 개인의 외부에 있는 이 관계가 바로 타자고 그걸 전달하는 편지가 타자의 담론이다. 이는 못 찾는 경찰과 그걸 못 찾으려고 생각하는 장관. 하지만 그걸 또 유의 또 찾아가서 찾아내가지고 가져가는 뒤팽의 관계에서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뭐 경찰, 뒤팽, 아이고 여기서는 장관이 이 위치가 될 거예요. 장관, 뒤팽 뭐 이런 식으로. 역시 눈 뜨고도 못 알아보는 거, 눈 뜨고도 못 알아보는 거. 이 왕의 위치, 경찰의 위치가 사실상 같아요. 알겠죠? 근데 못 찾는 경찰과 그걸 못 찾으려 생각하는 어떤 장관이 있고, 근데 그것을 또 유의 가져가는 뒤팡, 그죠? 요 관계, 요 삼각형 관계와 요 삼각형 관계가 어떻게 보면 또 두 번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요? 이러한 반복, 이런 관계, 삼각형적 관계의 반복이라는 게 우연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락강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 담론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의 자리도 지정된 자리가 있지 않겠냐.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유치한 담론에 불과하지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무의식의 담론,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리가 이미 그 지명된 자리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비는 특히 그렇잖아요. 지금 편지가 도난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편지의 부재를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가 맞죠? 괜히 편지가 들키면 안 되니까요. 알겠죠? 장관이 편지를 눈에 보이게 도둑질한 것 역시도 자신이 왕비의 약점을 쥐고 있는 존재고 왕비가 되찾고자 욕망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을 알겠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나 지금 가져갑니다. 나 가져가는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그런 또 다른 인정 욕망이고, 뒤팽은 또 뭐예요? 왕비의 또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뒤팽이 또 이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때요? 모두가 타자의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각자는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갖고자 하고 타자의 욕망의 대상임을 인정받고도 한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 편지, 레터는 남근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욕망의 어떤 대상이 되고 싶다. 나아가 이런 점에서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무의식을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타자는 편지를 통해 나의 위치를 지정해 준다. 편지를 통해서 내 위치가 지정된 거예요. 그죠? 다 편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지금 이 사태가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좋으나 싫으나 이미 지정된 내 자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사실은요.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 집의 어떤 환경, 아버지의 인격, 어머니의 인격에다가 또 심지어는 아버지의 어떤 이 가족의 재산, 그죠? 혹은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결국은 뭐예요? 좋으나 싫으나 이미 내가 지정된 자리에 우리는 결국은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굳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결국은 거꾸로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그것이 우린 두려운 거죠. 도둑질하는 장관을 제지할 수 없는 왕비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그 불행한 사태를 바라지 않는 만큼 편지로 인해 지정된 자리를 왕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락강은 이것을 S라고 합니다. S.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락강의 S는 여기 이렇게 ES라고 하는데 보통 이 서브젝트 할 때 그냥 대문자 S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락강의 L도식을 보시면 ES는 S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other O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me 요게 이제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우리 사회적인 어떤 내 자아 있죠. 요 보통 이걸 me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문자 other 큰 other 구분 잘 가게 이게 대타자라고 합니다. other는 대타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구조만 한번 제대로 한번 이제 여기 설명한 대로 잘 읽어볼게요. 왕비가 타자가 지정하는 자리를 내 자리로 받아들이라는 건 사실 왕비로서 걸맞는 이상적인 상에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 답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아들 답고 싶은 거고 딸 답고 싶은 거고, 그렇죠?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교수면 교수 답고 싶은 거고, 그죠? 뭐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부 장관 답고 싶은 거고, 결국 남들이 바라는 그 자리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비의 행동을 좌우하는 이상적인 상을 그래서 자아 이상이라고 해요. 자아 이상자는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other에 의해서 자리매김한 거죠. 역으로 왕비의 행동은 이 자아의 이상에 동일시하는 것인 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왕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 자아 이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학생은 학생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그죠? 어떤 직업군은 누구 직업답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아 이상과 자기를 동일시하죠. 앞서 얘기를 도식을 설명하면 대문자 타자, 대문자 대타자죠. 타자는 왕비의 자리를 지정한다. 지정해요. 우리 이제 왕비 사례를 들고 왕비 그대로 써볼게요. 왕비의 자리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비는 왕비로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이 큰 타자가 지정해주는 자기 자리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받아들임으로써 왕비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체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게 원래 여기선 점선으로 나와요. 책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이거 보통 어떤 무의식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요. 의식화된 게 아니라 무의식화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하튼 자 지금 왕비가 받아들였잖아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타자가 지정한 자리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왕비는 비로소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죠? 인정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 S가 되는 거예요. S가 주체의 약자인 S를 뜻하는 건 바로 이런 맥락이고 그러나 이는 자신의 욕구가 소외된다는 걸 의미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가 요구와의 어떤 간격에 의해서 억압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타자가 지정한 자리이니 당연히 나의 원초적인 욕구는 억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억압된 욕구는 결핍이 되는 거죠. 욕망의 결핍. 채워줄 수 없는 결핍이 생기고 어떤 하나의 대상을 통해 욕망이 충족되는 건 결국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대상의 치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체는 사회적으로 지정된 자리의 주체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우리는 결핍된 욕망을 갖고 끊임없이 아까 욕망의 환유연쇄라고 했잖아요. 그 대상을 자꾸 갈아치우면서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본 것처럼 경찰을 시켜서 장관의 집을 뒤지게 하기도 하고 그죠? 도둑질도 못 본 채 해야 되고 했고 장관의 요구를 싫어도 받아들여야만 했던 여러 가지 왕비의 태도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좌충우돌하는 이 과정 자체가 결핍된 욕망이 움직이는 어떤 방법인 거죠. 결국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 각각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상상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상상적 동일시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이 각각 자신의 모습이라고 상상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이제 즉 그게 바로 나라고 오인함으로써 자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 S에서 내가 대타자에 의해서 나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결핍된 어떤 욕망이 결국은 다른 other 혹은 여기서 오브젝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어떤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상상적으로 동일시하거든요. 여기서 그 상상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상상계와 여기 또 맞물려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오인을 하는 거야. 나는 이걸 원했다. 사실 그게 아닌데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대학을 욕망했다. 내가 착한 며느리인 것을 욕망한 것처럼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 나도 편해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바꿔보는 거예요. 혹은 쇼핑 중독, 쇼핑이든 대학이든 학벌, 뭐 이거죠, 뭐 연줄이 됐든 결국 우린 수많은 어떤 그렇게 여러 가지 타자에 의해서 지정된 자리들을 우리 스스로 막 발버둥 치는 거죠. 바꿔보고 나의 어떤 이 억압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먹어치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먹어치운다는 말이 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일종의 오인이 필요해요. 상상계. 예, 내가 상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상상적으로 자기 모습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지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 내가 경희대를 가고 싶다. 연대를 가고 싶다. 가면 일종의 내가 원하는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상상하고 있는 일종의 오인이라는 거예요. 가면 분명히 결핍될 거다. 분명히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항상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오인하는 구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이지만 결국은 지금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자체는 다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더 성숙해지라고 하는 거죠. 더 자신의 욕망을 여기서 이제 발명하는 거겠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가 요구하는 타자가 요구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내가 욕망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쳐가지고 욕망의 환유연세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렇게 또 수동적이고 그렇죠? 어쨌든 노예적인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시간을 보라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노력하되 노력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일단 그래요. 그래서 동일시하면서 그게 바로 나라고 오인함으로써 타자에 의해 주어진 나를 채워간다. 자, 타자에 의해 주어진 나의 자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대타자가 지명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큰 타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레터는 왕비를 주체화시킴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상응하는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왕비 자신의 동의시를 거쳐서 큰 타자가 애초에 지정한 자리로 배달된다. 즉 S와 O를 거쳐서 자 여기 서브젝트에 S 있죠. S와 대문자 S와 그리고 이제 other의 그 소문자 O를 거쳐서 이미 지정된 me의 자리에 배달된다는 거죠. 이로써 왕비는 전체 관계 속에 자기에게 배정된 역할을 자신의 일로 알고 수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락강의 L 도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여기 아까 이쪽이 오히려 상징계일 거예요. 요 선 대타자가 나를 지정하는 어떤 이 미의 자리는 상징계, 그리고 작은 아더가 나의 자리로 이제 부르는 아까처럼 우리가 오인하는 거 이게 어떤 상상계 어떤 그 선이고 여기는 어떤 무의식의 어떤 선이고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을 역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락강의 이 L도식 말고 더 복잡한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왜 저 도식을 저 도식을 이해하게 되면 락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걸까, 오히려 더 혼동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늘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여하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네요. 자, 야누스 락강, 구조주의 혹은 포스트 구조주의. 결국은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지금 하고 있고, 결국은 주체 철학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현대 철학에 들어와서 구조주의를 만나게 돼서 어떻게 다시 전복이 되고, 그럼에도 그 구조주의 안에서 또한 이 구조주의를 또 넘어서는 또 그 포스트 구조주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락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락강의 이론은 그래서 자, 어쨌든 주체나 인간이란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았다. 이건 레비스토스와 똑같죠. 기존의 어떤 주체 철학에서 벗어난 거예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이 주체의 통일성이나 중심성을 해체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주구장창 얘기를 했고요. 왕비는 자신의 자아 이상을 획득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본래 모습이라고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은 타자가 지정한 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즉 내 자리는 내가 아니라 타자가 지정하는 것이다. 자아의 중심성은 거꾸로 타자의 중심성이 되는 거야. 나는 없고 사실상 뭐죠? 타자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는 데카르트를 겨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원래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잖아요. 락강의 유명한 말은 이거죠.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나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고로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왜? 타자의 욕망이니까. 타자가 내 중심성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그쵸? 자, 그리고 나 혹은 자아라는 주체는 어떤 중심성도 그래서 통일성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타자의 담론이고 타자의 욕망으로서 이쪽에 무의식의 결과물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때요? 주체적 자유는 해체된 거죠. 우리는 무의식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무의식이라는 형태로 내면화된 체계의 구조의 결과고 효과인 셈이고 이거는 레비스트로스와 같죠. 의미는 기표들의 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자, 아까 기와 기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의미라는 건 기표들의 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기표들의 관계를 통해 기표들이 기호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근데 이제 기표는 기 밑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표가 기에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진다면 그러면 어떠한 우리는 그 증환이 됐던 어쨌든 버터로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와 기표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라고 할 때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의미 작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게 대체 무슨 의미야?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 못할 거죠. 그래서 의미에 닿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를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그 불가능성을 어떻게 얘기한다? 여기서 이제 락강은 고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정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끊임없이 미끄러짐을 중단시키는 어떤 지점이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히 무언가 그 기표와 기를 딱 고착시킨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최소한의 고정점이 있어야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한 게 의사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표와 마침표를 통해 기호들의 연세가 매듭지어지고, 그죠? 그 기호의 의미는 고정된다. 배가 닻을 내림으로써 잠시나마 위치가 고정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는 결국은 또 어떻게 되죠? 이동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이지만 그래도 정박점, 그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기호가 의미작용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의미작용을 통해 기호의 의미가 고정된다. 여기서 고정점의 기능은 그래서 잠정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배가 정박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동하는 게 배인 것처럼 기표와 기의 관계도요, 항상 고착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임시적으로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지만 결국은 또 이동하게 되어 있다. 기표 연세, 욕망의 환유 연세,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기표 연세의 항들을 변경시킴으로써 의미의 흐름이 다른 것으로 고정될 수 있다는 것. 기표의 의미작용이 갖는 이러한 잠정성은 의미를 언어, 랑그죠. 문법, 랑그 전체에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주의 입장과는 매우 상이하다. 그러니까 소시르의 언어 구조주의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표와 기가 그래도 자의적이더라도 한번 이렇게 고정되면 계속 가는 건데, 그죠? 락강이 이제 받아들인 이 기표와 기의 관계에서는 아까 대문자 S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소문자 S는 기의, 얘는 작은 거고, 이 욕망의 어떤 이 기표의 끊임없는 어떤 환유, 어떤 연쇄 작용이 중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고착화되고 어떤 의미를 포착해낼 수는 있지만 그조차도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언어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스트적인 거죠. 그냥 단순 구조주의라면 모든 게 다 결정돼 있어야 돼, 이거야 되는데 요게 임시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형 가능하다,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탈구조주의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락강이 타자란 개념을 통해 주체를 구성해내는 방식의 특징적인 것을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다면, 첫째,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란 바로 질서를 의미한다. 우리 주체잖아요.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란 누구다? 질서다. 언제나 단수, 대문자, 아까 대문자 아더 있잖아요. 아더로 쓰인다는 것. 이 타자, 질서의 외부는 그래서 없어요. 이 외부는 더 이상 없는. 다시 말해 이 질서를 벗어나 사람을 사고하는 일은 곤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무의식의 형성 메커니즘이 질서의 체계에 대한 동일시로만, 즉 뭐죠? 타자가 지정한 자리를 자기 걸로 동일시하는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앞에 것과 이를 합한다면, 첫 번째 특정과 두 번째 특징을 찾는다면, 이제 합치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기존의 질서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동일시한다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가 질서의 체계가 오직 아버지, 어머니, 나라는 오이디푸스 삼각형 내부에서만 정의되고 있다는 점. 알겠죠? 락강의 결국 이런 이론들이 그 이후에 프랑스 지식인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루이 알티세르, 우리 다음 편에 보는 알티세르나 줄리아 크리스테바, 라쿨라우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줬고, 혹은 또 장 보드리아르처럼 사회적 현상을 기호적 현상으로 소급해서 파악하는 그런 측면에도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락강 편을 다뤄봤습니다. 제가 또 오늘 중간중간 뭐 저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엘도식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부족하니까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읽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잘못 또 안다고 또 깜빡했다가 틀린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전체적인 틀 자체만이라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락강은 결국은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무의식의 세계를 소시리의 구조적 언어 구조주의 틀을 더 받아들여서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것, 그렇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결국은 타자가 지정한 자리에 어떻게 이제 지정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그 지정된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은 병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본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정되고 한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바로 그래서 이 자신의 욕망에 대한 이 발명이 중요하다. 실제 여러분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 이런 거 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현실 치료에서 이걸 이제 분석가라고 하죠. 분석가가 나중에는 되게 이제 우리가 가령 이렇게 이제 정신분석 치료라는 게 내가 어렸을 적에 보면 억압된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인지할 수 있게끔 대면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제 지금의 어떤 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전혀 내 몸의 어떤 아픔과 고통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바로 원인이 나 어렸을 때
전혀 내가 기억의 억압을 통해서 몰랐는데 그게 어릴 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병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조차도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분석가가 매번 그 부분들을 듣다가 캐치해주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매번 반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증상이 다시 근데 세진다는 거예요. 잠시 완화됐다가 다시 생긴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분석가가 평생 필요할 수는 없잖아요. 분석가랑 어떻게 평생 같이 살 수도 없고, 그죠? 분석가의 한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건 분석가 없이도 이제 자기가 자신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 예. 내가 나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내가 나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욕망에 대한 것, 지금 나의 이 어때요? 정신적 고통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혹은 나의 어쨌든 한편으로 어떤 나의 어떤 고통이나 약점을 직면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발명하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치료만 받고 치료받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제 이 증세를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이제 욕망을 발명해 나가는 그런 자기, 그리고 더 건강한 어떤 자기로 바뀌어가는 것이겠죠. 그게 꼭 자아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사회적인 어떤 표본체 안에 들어가는 그 자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제 자유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락강 안에서 한없이 뭐 결정론적인 어떤 이제 구조적인 측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까 이 정박적 개념을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또 우리는 이것이 좀 변해갈 수 있다.